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흔히 봄을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운동은 날씨 같은 환경적 요인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하죠. 특히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운동할 의지를 북돋우고 실천할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잠시 뒤에 한낮의 과학실 시간에서는 왜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가족력을 묻죠. 가족 중 특별한 질환이 있다고 반드시 그 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발병 위험이 커지는 건 분명하다는데요. 과연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병원에서 가족력을 묻는 이유와 대처법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신나는 주말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도 계실 테고 대청소 계획도 있으시겠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어요. 네, 이 국민의힘은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부결로 당론을 정했었는데요.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결국에 부결돼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이렇게 재표결 거쳐서 폐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고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역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에 부결로 막아내긴 했는데 국민의힘 이탈표가 조금 보여요. 이게 그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의원, 김상욱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거든요. 실제로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게 2표인데 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공질서를 위한 공정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누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만 표로 계산을 좀 해보자면 명태균 특검법이랑 내란 특검법에 최소 찬성 5표 돌아선 거고 상법 개정안에서도 최소 9표 이탈표가 나왔다. 좀 이렇게 단순하게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난 재표결 때보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어난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부에서도 암암리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들이 좀 있던 걸로 알고 있다라는 분위기고 그럼에도 어쨌든 막아내는 거 부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면서 좀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이게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이제 후보자 지명한 거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반발을 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골자는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기를 연장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처럼 좀 거리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됐을 때 그 권한대행이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 3명 이거는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 몫의 재판관 3명은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개정안에는 그 국회 쪽이나 대법원장에서 추천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간을 끌지 말아라. 임명 계속 못하게 미루고 막는 거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판소 운영이 좀 차질을 빚고 중단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감사원이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라는 걸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종 결과를 어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102건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86건이 매매 가격을 통계를 왜곡했다. 전세 통계는 16건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한 가지로 들어보면 2018년 1월에 주간 예측치가 전주보다 상승하니까 청와대 담당 비서관 A씨가 그 밑에 행정관 B씨에게 변동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그 행정관 B씨는 국토부 직원에게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했고 해당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재검토를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감사원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네. 감사원은 그러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한 14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 등에 요구를 했고요. 이 중에 국토부 1급 공무원 2명은 해임해야 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이 있어요. 사의제라는 곳인데 입장문을 내고 통계 한계를 개선하고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통계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계 제공을 허용하고 이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 협의를 감사원이 모두 통계 조작 과정인 것처럼 단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3,058명으로 확정했어요. 네, 이게 작년 2월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의대 증원 2,000명 늘려서 5,058명 만들겠다 했었는데 1년여 만에 정말 없던 일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3,058명이라고 정했는데요. 네. 정부는 원래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의대생 다 돌아오면은 그 증원을 되돌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휴학계는 반려를 했지만 복학한 의대생들이 수업에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일부 의대에서는 그 수업 거부하면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봤을 때 학년 평균 25%에 그쳤다라는 거고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걸로 봐도 수업 참여율이 예과가 22%, 본과 29%, 그리고 참여율 절반 정도 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교육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동시에 얘기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수업에 의대생들이 참여 안 하면 또다시 이런 유연화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러설 곳 없다. 네. 라고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미 번복한 게 여러 번이라서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당성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3,000여 명으로 다시 돌린다고 했고 그러면 물러났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의대가 정상화돼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학생들이 실제로 돌아올지는 좀 미지수인 게 현실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의대랑 여러 군데서 우려하는 건 트리플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플 2,4학번, 2,5학번, 더 심하면 2,6학번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뭐냐면 2,4학번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를 이분들이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면 한 학기 땡겨서 졸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2,4학번에게는 응시 기회 한 번 더 주고 수련 기회도 한 번 더 준다는 건데 이미 대학가에서도 이 다른 탁과생들한테 되게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왜 우리 과였으면 이렇게 해주겠느냐 그런 곱지 않은 시선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의대에서도 의대 내부에서도 수업을 우리는 참여할 건데 오지 않는 애들한테는 이건 학칙대로 엄정하게 처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의사를 제외한 의료 단체도 반발하고 있죠. 예, 저도 이 작년 2월부터 오랜 시간 이 뉴스를 꾸준하게 다뤘지만 뭐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어떤 의료 패키지에서의 문제, 또 병원 체계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내용에 공감을 하고 분명히 어떤 문제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다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큰 혼란을 가져왔고 되게 출혈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번복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도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가뜩이나 하필 또 처음에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의사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반발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사 쪽에서도 이거는 국민 여론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번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과 환자는 그 정부 계획을 믿고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한 것에도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 이렇게 토로했고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모집 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민사회 노동단체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를 뭔가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 꺼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회의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보건의료노조 여기는 또 이제 의사를 제외한 또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이게 2026학년도만의 일로 끝날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나타냈어요.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환경을 빌미로 해서 27년이 돼도 28년이 돼도 29년이 돼도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게 뻔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고요? 네, 지난번 첫 재판 때는 완전히 비공개였잖아요. 그래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서울고법이 이거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전직 대통령도 모두 방호 차원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모두 언론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 논란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2차 재판 때에는 재판부가 언론사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촬영을 허가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요청 절차 거친 뒤에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조건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을 할 수 있고 생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도 허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관저에 남아있던 일주일 동안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용처가 어디였는지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논란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파면 선고받고 그날이 4일이었잖아요. 4월 4일. 그리고 관저를 떠나기까지 10일까지 총 228.36톤의 수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28톤이라고 하면 딱 들으면 일단 많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인 가구 평균 사용량이 일주일에 3톤가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평균치, 시민들의 평균치보다 70배를 웃도는 수치다. 그럼 보니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뭐 크기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딱 봤을 때 큰 수족관 채웠을 때 1톤 정도 그리고 대형 수영장 말고 일반 실내 수영장이 물을 갈 때 20-30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관저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량을 일반 가정하고 비교하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경우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에서 근무하고 생활용수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조경수라든가 관저 주변 청소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많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좀 보통 보기에는 와 228톤이라고 하니 좀 이거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추측도 난무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다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도 요금을 직접 내는 건 아닙니다. 세금으로 납부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세금을 왜냐하면 관저에서 퇴거까지 가는 시간도 조금 걸렸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퇴거하지 않아서 이걸 세금으로 마구 썼다라는 지적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또 국가 예산으로 어떤 수천만 원 편백 욕조를 샀다거나 수백만 원대 캣타워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거를 사적으로 반출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 처리 이런 세금 문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7660님, 저는 주말에 신랑과 합천에 있는 동굴법당에 가서 108배를 할 겁니다. 곧 석가탄신일이라 가족 건강기원 등도 달고요. 기도도 하려고요. 항상 우리 가족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0016님, 주말에 이사해요. 월세생활 청산하고 전세로 이사 가는 거라 너무 좋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아끼고 모은 돈에 은행 도움 더해졌지만 정말 뿌듯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0278님, 이번 주는 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여동생 가족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비 오기 전에 꽃놀이 다녀와서 저녁에 맛있는 식사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0816님, 저는 오늘 펫페어 페스티벌에 가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펫과 함께하는 펫 페스티벌 기대가 되네요 하셨고요. 8311님, 주말에는 시간 쪼개서 농장 가서 좋아하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심을 겁니다. 3년은 지나야 과일이 지나겠지만 3년 금방 가겠죠 하셨어요. 아유, 금방 가죠.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4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5차로에 작업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수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10km 넘게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에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인데요. 남동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해미 부근 1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서울 요금소에서도 현재 화물차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유용한 정보로 과학의 재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과학실 서울신문 유용한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예전 같은 봄 날씨가 사라진 것 같아요. 벌써 살짝 더운 느낌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도 상기훈이 가시니까 점심에는 이제 방송국 주변 공원 걷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네. 같던데요. 궁금한 게 운동하기 좋은 날씨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봄하고 가을이 운동하기 좋은 날씨라고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추위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폭염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범벅되는 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이 운동하기 좋은 날씨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따로 운동하기 좋은 날씨라는 거는 없습니다. 요즘은 겨울이나 여름에도 쾌적하게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날씨 같은 환경보다는 뇌가 관여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만도 한 것 같은데 운동하기 좋은 날씨는 잘 모르겠는데 운동하기 힘든 날씨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조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상한 날씨들 많아가지고 네. 밖에서 운동하기 힘든 날씨들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에서 자꾸 그런 핑계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규칙적 운동을 뭐 새해 계획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지로 갖고 이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운동을 하셔야 하는 이유를 포함해서 운동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실천하지 못하는 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핑계가 사실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점심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사실 걷기는 그렇게 운동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걷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요. 일단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이 생명과학 빅데이터인 영국 바이오뱅크에 참여한 약 42만 명의 걷기 속도하고 시간, 심장 리듬의 관계를 추적 관찰한 결과 빠르게 걷기가 부정맥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5에서 6km의 성인의 어떤 평균 걷는 속도나 약간 빠른 속도로 걸으면은 심방세동이나 그 빠른 심장박동인 빈맥, 느린 심장박동인 서맥 같은 부정맥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어떻게 연구된 거예요? 연구팀은 나이하고 성별, 비만, 흡연 등 기존 위험인자와 함께 보행 속도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42만 925명을 대상으로 13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걷기 속도에 따라서 시속 4.8km 미만의 느린 그룹, 그 다음에 시속 4.8에서 6.4km의 평균 그룹, 시속 6.4km 이상의 빠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하고 생활습관 요인 등의 어떤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뒤에 걷기 속도가 심장박동 이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빠른 속도의 그룹과 평균 속도 그룹의 부정맥 위험은 느린 속도의 그룹보다 각각 43% 그리고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방세동 위험은 빠른 속도 그룹과 평균 속도 그룹이 느린 속도 그룹보다 각각 46%, 38% 낮았고요. 기타 심장 부정맥 위험은 39%하고 21% 낮아졌습니다. 걷기 속도하고 심장박동 이상 간의 연관성 중에 36%는요. 신진대사하고 염증 요인의 영향으로 분석됐는데 이 연관성은 여성하고 60대 미만, 비만이 아닌 사람, 장기 질환자 등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걷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평균이나 빠른 속도로 걷기가 대사 염증 경로로 매개되는 어떤 심장 부정맥을 줄이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통 큰 수술하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에게도 꾸준히 운동하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을 크게 잃으신 분들은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그렇죠. 계속 운동을 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언급하신 것처럼 암은 그 과학기술이 지금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외과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치료 기간도 길지만 암 발생 이전보다 체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또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활동량 자체가 줄면서 면역력까지 저하돼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암 환자들도 적당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네, 호주,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공동 연구팀의 연구인데요. 근력하고 심폐지구력이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팀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 진단 받은 사람이 한 2천만 명에 이르고 그중 절반인 1,0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런 추세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력과 심폐체력이 실제로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줄여주는지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연구팀은 2023년 8월까지 그 암 환자 영어로 발표된 관련 논문
42건을 메타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암 환자는 평균 64세로 남녀 한 4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분석 결과 근력하고 심폐체력은 모든 원인의 사망률, 그러니까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력이 약하고 그 심폐체력이 낮은 사람보다 근력하고 심폐체력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31에서 46%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근력하고 심폐체력이 그 3기나 4기 진행성 암 환자의 사망 위험도 8%에서 최대 46%까지 낮출 수 있고, 폐암하고 소화기 암 환자 사망 위험은 최대 41%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체력 수준이 1단위가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원인은 11%씩 감소했고요. 암 자체로 인한 사망 위험은 18%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암 진단하고 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어떤 저하된 체력 때문에 치료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연구팀이 지적하면서요,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반인하고 기본적 체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근력 강화하고 심폐력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운동이 치매 같은 인지 저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체적 건강이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중국하고 스웨덴 공동 연구팀은 심폐 능력하고 치매 위험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치매에 대한 유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서 심폐 체력을 늘리면 최대 35%까지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폐 체력은 그 순환계하고 호흡계 근육에 그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골격근 감소와 함께 저하됩니다. 그 20대와 30대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한 약 3에서 6%씩 줄지만요, 70대에 이르면은 10년마다 20%씩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심폐체력은 뇌졸중하고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하고 모든 원인의 그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건강의 핵심 예측인자로 꼽히는데요. 연구팀은 2009년, 2010년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한 39세에서 70세 사이에 치매가 없는 남녀 6만 1214명의 자료를 12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했습니다. 등록 당시에 그 고정 자전거에 6분간 운동 테스트를 실시해서 심폐체력을 측정하고요. 신경심리학 측정으로 인지기능 평가하고 알츠하이머 다유전자 위험 평가로 유전적 소인까지 파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폐체력 점수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분석했는데요. 심폐체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기능도 높고 치매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심폐체력 점수를 가진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도 1.48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치매 유전 위험 점수가 중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도 심폐체력이 높으면 모든 치매 위험을 35% 정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 심폐체력을 향상시키는 게 알츠하이머에 대한 높은 그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그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소개해 주세요. 그 영국하고 대만 연구팀은 젊었을 때 규칙적인 운동하고 독서를 통한 꾸준한 그 지적 활동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그 건강 장기 추적 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연구팀은 그 데이터에 참여한 남녀 1,417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36세, 43세, 53세, 60세에서 64세, 그 다음에 69세 때 여가 시간의 활용 방법과 신체활동 빈도, 노년기의 인지기능을 분석했는데요. 신체활동 수준은 한 번에 75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한 달에 몇 번 하냐를 봤는데, 한 번 미만, 그 다음에 한 번에서 4번, 4번, 그 다음에 5회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노인 인지 능력 측정에는 주의력, 언어 기능, 기억력, 시각 처리 능력 등이 포함됐고요. 그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비만도는 물론 정신적, 심리적 안정성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가 시간에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반려동물하고 산책하기, 등산 등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9세 이후에도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독서를 통한 꾸준한 지적 활동까지 더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연구팀은 밝혔는데요. 이번 연구는 나이 든 뒤에 그 운동이나 뭐 독서를 시작하는 것보다
청소년기부터 청장년기까지 그 활발한 지적 활동과 신체 활동 참여가 노년층이 됐을 때 나타난 노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어렸을 때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뭐 날이 좋아도 또 날이 나빠도 운동 안 할 핑계만 찾는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게으른 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을까요? 사실 운동을 안 하고 한 것처럼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령은 있을 수 있죠. 과학자들은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위 그 게으름뱅이를 위한 운동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호주, 영국, 덴마크, 캐나다 연구팀이 연구인데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1분에서 2분 동안 숨이 차도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에 의한 조기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그 활발한 간헐적 신체 활동이라고 이름 붙인 활동을 한 사람들은 암하고 심혈관 관련 사망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활발한 간헐적 신체 활동은 따로 운동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요. 버스나 대중교통을 잡기 위해 달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심부름을 가거나 아이들과 활발하게 놀아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1분에서 2분 이내로 심장박동이 좀 빠르게 오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1회당 1분으로 잡을 때 하루에 3, 4분 정도만 심박수를 올리는 활동을 하면 암 사망 위험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38에서 40% 감소하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48에서 49%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하루에 11번까지 그러니까 최대 11분까지 늘린다면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위험은 65% 감소하고요. 암 관련 사망 위험은 49%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활발한 간헐적 신체 활동은 일상생활의 그 일부로 행해지는 부수적 활동 강도를 좀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높임으로써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운동이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운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교육 전문가하고 뇌과학자들은 독서나 운동, 음악을 통해서 얻은 지적 능력이 감성, 기초 체력이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캐나다 연구팀 연구인데요. 10살 이전에 규칙적으로 운동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중학교에 올라간 다음에 집중력이 더 좋고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 발생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하고 런던대 연구팀도 신체 활동이 유아기,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 정서 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그 아이들 1만 652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생활 지표를 장기 추적 조사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를 활용했는데요. 여기에서 4,043명의 남녀 아동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이 아동들이 7살, 11살, 14살에 학부모와 교사가 평가한 생활습관, 운동시간과 강도, 학교 외 활동, 우울증, 그 행동장애 여부, 학업 성취도를 주목했는데요. 분석 결과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7살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자기 조절 능력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 성적이 더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살, 14살 아이들도 자기 조절 능력이 우수하면 학업 성취도도 높다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는데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기의 감정 조절 능력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기인하며 그 성인 돼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팀은 밝혔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아동하고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체 활동을 위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3254님이 게으름뱅이 전용 운동법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일상에서 간헐적으로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한낮의 과학실 유영아 서울신문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속담 이것 턱에 흰 수염 나겠다. 이것 밥 떠먹고 천장 쳐다본다. 그리고 며느리가 미우면 이것까지 밉다. 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손자와 손주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손자입니다. 두 표현이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차이가 있습니다. 속담 손자턱에 흰수염 나겠다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는 손자가 늙어버리고 말겠다는 뜻으로 무엇을 오랫동안 기다리기가 실증이 나고 지루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손자 환갑 닥치겠다와 없는 손자 환갑 닥치겠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손자 밥 떠먹고 천장 쳐다본다는 속담은 겸연쩍은 일을 해놓고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는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에 딸린 사람까지도 밉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 가까이 올라서 19.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오늘도 25도 이상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은 어제보다는 2, 3도 낮아지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2, 3도 높은 22도까지 오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광주가 24도, 강릉, 제주 26, 세종시가 27, 대전은 28도, 대구, 구미, 포항은 29도 등으로 경상권의 더위가 오늘 가장 심하겠고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평년보다 기온이 2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주말인 내일은 흐려진 뒤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내일 오후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남, 제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 전국 대부분 비가 와서 모레 새벽에 그치겠고 경남과 제주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강우량은 전국이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오전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무난하게 예보는 됐는데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지역으로 좀 나빠지겠고요. 상공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은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인공지능 대응, 민생 지원까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의결된 추경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 법안과 명태균 특검 법안 재의결 무산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뜻을 밝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으로 되돌리며 1년 2개월 만에 백지화 수준을 밟게 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모두 35억 3천만 갑으로 전년보다 2.2% 줄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반면 관련형 전자담배 등은 6억 6천만 갑으로 전년보다 8.3% 늘어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서울도심과 강남권 일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리고 부활절 행사가 세종대로 일대에서 개최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20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오후 2시부터 서울도심에서 걸기 대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모든 터널 건설 현장의 붕괴 예방 조치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어요. 네, 지난 11일이었죠. 벌써 일주일이나 됐네요. 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207개소 터널 건설 현장에 대해 붕괴 예방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터널을 지지하는 부재들은 잘 설치됐는지 또 혹시 붕괴 징후는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에 대한 대비 조치와 함께 지하층 굴착 시 예견되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 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사고 현장 시공사인 포스코 ENC에 대해서는 전국 현장 중 13개소에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처참합니다. 무너져 내린 잔해가 가득하고요. 집안이 꺼지면서 내려앉은 방음벽도 휘어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고도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고 수습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6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는데요. 사망자에 대한 부검, 현장 감식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사인 포스코 ENC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기둥이 파손된 게 확인되기도 했고 보고까지 올라갔지만 작업을 강행했다는 점, 또 지난 2012년 인천 지하철 공사 터널 붕괴 사고 시공사 역시도 포스코 ENC의 전신인 포스코건설이었는데 13년 간격을 두고 같은 공법, 같은 시공사가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도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총 263만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5.1%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전체 숫자는 조금 줄었지만 이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는데요. 절반 이상인 144만 5천여 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장애 인구 중 노인 비율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10년 새에 14%포인트 가깝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치들을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여러 정책들도 그렇고 요즘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몸까지 불편한 어르신들은 그 고충이 더 심할 텐데 변화하는 인구 동향 추세에 발맞춰서 노인 또 장애인분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빠르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에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요. 네, 앞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아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면밀히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담당 프로파일러로는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인 공은경 경감이 참여했는데요.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지난 2009년이었죠. 여성 10명을 살해한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이끌어낸 분이고요.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춘재 사건에서도 자박을 받아내면서 국내 프로파일러 중 최고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 50대 가장은 자신의 80대 노부모와 아내 그리고 10대, 20대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누나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누나가 남동생 가족의 상태가 걱정된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상태였고요. 이 50대 가장이 쓴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따라 죽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라진 남성을 추적한 끝에 1시간여 만에 붙잡았는데요. 차로 4시간 떨어진 광주의 한 빌라에서 발견됐는데 약물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실패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주변인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범행 동기가 밝혀질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이코패스 검사 등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해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대선 후보 경호팀을 선발했어요. 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죠. 경찰은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 요원 선발을 마쳤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지난 대선 때 150명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계엄 사태부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분신, 폭행을 비롯한 극단적 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선발된 요원들은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뒤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경찰 특공대의 별도 교육도 받는다고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상황에 대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후보자당 최대 30여 명이 배치됐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대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후보자에게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에 제공되는 이른바 을호 경호를 펼친다고 합니다. 24시간 밀착 마크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에는 팔을 뻗어 닿는 거리에 또 야간에는 후보자 자택 근처에서 경호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밖에도 최근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에도 들어갔는데 유세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인공지능을 공공보건 분야에 접목한 AI 건강 상담실이 운영된다고요. 네, 이제 인공지능이 쓰이지 않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합니다. 내과 전문의로 삼성의료원장과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주치를 맡았던 이종철 강남구 보건소장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는데 주민과 1:1 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보조 직원이
챗 GPT에 상담자의 건강 정보를 입력하고 AI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진단과 건강관리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연령과 성별, 건강 이력 등의 정보를 분석해 상담을 더욱 정밀하고 또 예측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AI는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보조 도구이고 최종 판단은 현장 전문가가 맡는다고 하네요. 상담은 강남구 보건소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진행되고요. 매달 선착순 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예약을 통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 무료라고 하고요. 주요 상담 분야는 내과 건강 상담이라고 하네요. 예약은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세모전 가족분 중에서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시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사교육 카르텔 수사가 마무리됐다고요. 네, 경찰이 장장 1년 8개월에 걸친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문제를 사고 판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들이 줄줄이 적발됐는데요. 현직 교사 72명을 비롯해 사교육 업체와 학원 강사 등 10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역 교사 47명은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팔아왔는데 2019년부터 4년 동안 총 48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수능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은 문항 제작팀을 만들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조직적으로 문제를 팔았다고 하네요. 현역 교사 5명은 자신이 이미 팔아넘긴 문제를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는데 이들에게 문제를 산 사교육 업체와 강사 등 19명도 송치됐고요. 총 5억 5천만 원을 주고 문제를 산 강사도 있습니다.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와 지문이 같았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와 관련해선 출제위원과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 유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출제위원이 발간 전인 EBS 교재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출제했고 강사는 다른 교사에게서 문제를 샀다고 합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뒤흔들었던 사건은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문제 하나에 50만 원까지 쥐어져 가며 사고 팔았다는 이 사실이 숨 돌린 틈 없는 무한 경쟁의 장이 된 우리 교육의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작년에도 이 대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한강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펼쳐지죠. 네,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참 반가운 게요. 이 세모정 애청자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세모정 팀에 합류하고 한강 멍때리기 대회 소식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참여 못한 게 참 아쉽다고 내년엔 꼭 다녀와서 소식 전해드리겠다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서울시가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 참가할 진정한 멍때리기 고수를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격렬하게 멍을 때려야 우승할 수 있는 이 대회는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리는데요. 대회 신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고요. 저도 세모정 가족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른 신청해놨습니다. 네. 한강 멍때리기 대회 어느새 외국인도 즐겨 찾는 대표적인 이색대회가 됐는데요. 올해로 벌써 8회째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뒤처지거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통념을 없애보고자 만들어진 대회인데 나름 굉장히 치열합니다.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우승자는 예술 점수와 기술 점수를 종합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대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이 예술 점수를 투표한다고 하고요. 기술 점수는 심박 측정기를 활용해 15분마다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매겨진다고 하네요. 요즘 특히나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일들 참 많은데 지친 하루살이에 잠시 쉬어가고픈 분들 이번 멍때리기 대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격렬하게 멍때려보면 어떨까 싶고요. 저도 참가 신청서 냈으니까요. 혹시 현장에서 뵙게 되면 예술 점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우승 소식 들고 오세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2337님, 주리님 세모정 매일 들으면서 몇 번째 사연을 보내는데 안 읽어주셔서 속상합니다. 큰일 결정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과 백운산 등산 후에 글램핑하면서 불멍도 할 계획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즐겁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2641님, 입주 청소 일을 함께하는 부부인데요. 주말에 동생이 곧 이사를 해서 동생네 집 입주 청소하고 도배도 해주고 오려고요. 이사 선물로요. 매일 애청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좋은 언니네요. 8281님, 저는 주말에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좋아하는 장어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적금 만기돼서 목돈이 생기거든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올게요 하셨고요. 5973님, 주말에 딸과 야구 보러 랜더스 필드에 가요. LG와 SSG 경기 어렵게 티켓팅에 성공했거든요. 딸과 응원하는 팀이 다른데 선의의 응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셨어요. 비가 안 와야 될 텐데요. 0853님, 주말에 가족사진 찍으러 갑니다. 거의 15년 만이에요. 엄마가 거실에 걸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저와 언니들 모두 급 다이어트 중입니다. 모두 설레하네요 하셨고요. 8245님, 교통사고로 석 달 내내 깁스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일 풀러갑니다. 풀 생각하니 벌써 속이 후련해요 하셨어요. 문경영님, 주말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 참외 수확하시는 거 도와드리러 가야 합니다. 너무 바쁘셔서 주말마다 가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셨네요. 효녀시네요.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가족력을 꼭 묻더라고요. 진료 전에 가족력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 중에 이 특정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이죠. 이 가족력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다 합쳐서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이 거의 같잖아요. 같은 걸 먹고 같은 데에서 자고 같은 데에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족력이 건강 정보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는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환경적인 영향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질병의 유무는 본인의 건강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떤 질병에서 특히 가족력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만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뇌졸중, 비만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지만 암들도 상당히 많이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유방암, 대장암, 폐암, 위암 같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또 유전성 질환 이거하고 가족력 질환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유전적인 병, 유전성 질환은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자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병인데, 이 가족력 질환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 또는 만성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친척의 어디까지 가족력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조부모나 삼촌, 이모 같은 친척의 병력도 참고가 돼요? 되죠. 사돈의 팔촌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대개는 3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부모, 부모, 형제까지 어떤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중에 2명 이상일 경우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3대에 걸쳐서 2명 이상 이걸 가족력으로 봅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가족력을 묻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왜 가족의 병력을 물을까 궁금했던 분들 계시면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력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로는 어떤 게 있어요? 가족력은 이제 유전적인 거하고 생활 환경적인 거하고 두 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은 이제 염색체 이상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또 유전자 변이 이런 걸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알려진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혈액을 통해서도 또 타액을 통해서도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생활 습관에 의한 것들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 혈액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한 생화학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르몬들도 측정해보고 단백질도 측정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유전적인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면 가족 중에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다면 어떤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암 관련 유전자 또 암 관련된 이 표지자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또는 대장암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의 유방암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암 표지자 검사를 혈액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유전자 변이를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아주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그 검사를 해가지고 크게 뭐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검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또 염색체 이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염색체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임신 전후에 또는 착상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양수 천자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검사를 해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족력만으로도 질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고혈압일 경우에는 자녀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50%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돼 있어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50%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다고 가족력이 있다고 모두 다 병에 걸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도 뚱뚱하고 엄마도 뚱뚱하다고 아이가 반드시 뚱뚱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면 이런 위험성을 또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에 의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더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이런 가족력 질병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족 중에서 누가 언제 어떤 병을 앓았는지도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생겼느냐 아니면 좀 젊은 나이에 생겼느냐가 크게 연관이 되거든요. 40세 이전에 성인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다 이러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나 또는 염색체 검사나 정기 검사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족력으로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비만하다거나 하면 일찍부터 아이들한테 검사를 좀 해서 식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밀집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 가족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습관 개선 또 운동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또 유방암이라든지 또는 암들 중에 가족력, 특히 유전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미리미리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 중에 한쪽만 질환이 있어도 위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두 분 중에 한 분만 당뇨가 있어도 그 아이들한테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15%에서 20%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고혈압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쪽만 질환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죠. 가족력 질환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죠. 굉장히 크죠.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관계가 있는데 그중에 이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거, 그
함량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만 있다. 근데 스트레스가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잘 건강하고 잘 운동하고 해서 잘 관리하면 아무 병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전력이 아주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동안 받는다 이러면 이런 질병들의 발생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심장병 질병이 있는 가족한테서 더 많아지면 이 심장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변화가 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이 코티졸이 올라가면 혈당 조절이 아주 엉망이 돼요. 그래서 네.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인슐린은 맞아도 조절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는 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유전 정도가 있는 것도 확 발현을 시키고 또 유전력이 없는 그냥 가족력만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시간 함께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건강에 최고의 적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예, 이 스트레스는 참 어렵습니다. 예.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예방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족력이라는 것은 가족의 생활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활을 안 따라가야죠. 사실은 부모님, 조부모님이 하던 그 생활 습관을 조금 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금연, 그다음에 금주 아주 중요하죠. 네. 술과 담배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또 균형 잡힌 식단을 아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 이 가족의 생활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검사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가족력이 있는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것을 예방 접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특별히 그런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B형 간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B형 간염에 걸리고 간 경화가 와서 토하고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B형 간염 접종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게 가족력이었다가 이제는 없어진 상황이 되죠. 네. 가족력 질환도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완치도 가능할 수 있죠. 가족력이라는 것은 가족의 생활 습관과 연관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피할 수 있다면 완치라는 것보다는 가족력에 의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사실 가족력 없는 사람도 질환에 걸릴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가족력이 있다고 모든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과 환경의 변화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다 해서 질병에 난 하나도 안 걸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 흡연, 음주, 운동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족력 정보를 좀 알아두고 그것을 의사에게 알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죠. 의사 선생님이 일단 이 병이 이 사람이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또는 가족력이 있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개인의 생활 습관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건지 확인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력 정보를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가족력이 있으면 검진, 즉 건강검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할 건지 또 조기에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해도 괜찮을 건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전자 검사를 꼭 필요로 하는지 염색체 검사를 해야 할지 또는 암 유전자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해 봐야 할지를 예측하는데 이 가족력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이런 가족력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3408님, 심혈관계 질환은 가족력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언니가 심장이 안 좋아서요. 저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건강검진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나이가 안 써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심혈관계 질환 중에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또는 뭐 동맥경화 같은 것들은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고 그게 아니라 무슨 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선천성 심장병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유전적인 질환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인이시라면 네. 한 번쯤 일단 병원 특히 심장내과를 가셔서 확인을 한번 받으신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9907님, 제가 가끔 깜빡깜빡 잊기를 잘하는데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저도 치매 증세가 찾아올까 걱정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깜빡깜빡 잘하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깜빡깜빡 한다고 다 치매가 오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가족 중에 이제 치매 환자가 있다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죠. 하지만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정상적인 생활 습관, 운동, 규칙적인 운동 거기다가 뇌를 이용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손을 많이 쓰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손을 쓰는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여자분들은 뜨개질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붓글씨를 쓴다든지 또는 공을 가지고 논다든지 하는 이런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깜빡깜빡 잊는 게 많다면 손을 좀 많이 쓰시는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들을 취미 생활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4752님, 아버님 머리숱이 거의 없으신데요. 그럼 저도 나중에 남들보다 빨리 탈모가 올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남자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찍 관리를 좀 시작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 아버님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아버님 즉 할아버지께서 이 탈모가 오셨더라면 나한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미리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탈모를 전문으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과 한번 가서 미리 상의를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모는 약간 대를 이렇게 한 대를 뛰어넘고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나는 안 오고 내 아들한테 오겠지 이런 네.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봄철에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의 구별법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듣고 저는 김유나의 오늘 이 곡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유나의 오늘이고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몇 주째 제가 새로운 분들 만날 때마다 듣는 드라마 제목이 있어요. 아실 것 같은데? 저 알 것 같아요. 저도 빠져있는 드라마. 정말요? 네. 혹시 폭삭?
맞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를 정말 제가 일하다 보면 뭐 20대에서 한 50대, 60대 분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 네.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OTT 드라마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정도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이 매체 드라마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시청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만한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인기인지를 보려면 화제성,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체크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드라마가 시작된 3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분야에서는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화가 제가 알기로는 3월 말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이 폭삭 소가수다의 여파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 원래 잘 보진 않거든요. 이런 분들도 정말 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폭삭 소가수다는 또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공개되기 전부터 초호화 라인업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면서요. 그럼요. 솔직히 이미 이 라인업부터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네. 라인업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독이 미생, 시그널 이런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이었고 저도 이 드라마 잘 안 보는 편인데 재밌게 봤는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이 네. 드라마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임상춘 작가가 드라마를 집필하면서 뭐 사실 공개되기 전부터 이야기가 참 많이 되었었죠. 거기에 주연이 박보검 아이유잖아요. 안 보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저는 또 이래서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호화로우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오히려 외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잘 될 사람들이 잘 된 드라마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뭐 연출, 연기, 대본 다 좋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 드라마가 가진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리는 데는 주제곡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인트로 곡이죠. 처음에 오프닝을 열어주는 김정미 씨의 봄과 그 오프닝 타이틀을 보자마자 진짜 이걸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으로 시간이 오면 올수록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훨씬 이야기가 많이 되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걸려라. 이 주제가 이 아티스트는 쓰자마자 분명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폭삭 소가수다가 선기를 잡았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또 음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 주인공인 애순, 관식 이 두 사람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그 시기의 히트곡들 또 이들의 일생과 어울리는 당시의 노래들이 참 아름답게 울려 퍼진 작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초반만 좀 보긴 했는데 약간 예전에 응답하라 1997 시리즈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였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드라마의 핵심을 짚고 있는 곡은 바로 오프닝에 사용되었던 김정미의 봄이라는 이야기를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가수 김정미와 그리고 그의 앨범 나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마 이 노래 벌써 마음에 폭 쌓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김정미 봄 먼저 듣고 와서 김정미 씨의 조금 더 다양한 노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 봄 듣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에서 김정미라는 가수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네. 내가 김추자는 알아도 김정미는 처음 듣는다고 하실 정도니까 약간 그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지도가 조금 낮았던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익숙했던 맞아요. 가수잖아요.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특하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음악 마니아들에게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팬카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인터넷 공간에 김정미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도 2000년대 후반이 좀 더 본격적이었고요. 심지어 해외에서 한국 음악 가운데 좀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작품들이 김정미 씨의 앨범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비추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했었어요. 사실 그러게요. 신중현 씨가 이제 이 김정미 씨의 음악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신중현 씨 자체도 인기가 높은데 김정미 씨의 작품은 그 가운데에서도 탑 오브 탑 같은 느낌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이키델릭 여제다
한국에 뭐 이런 수식어도 많이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곡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이 네. 앨범이 나왔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앨범이 나왔을 때도 반응이 음악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중적인 인기가 그 정도까지 높지는 못했습니다. 뭐 신중현 씨 얘기하면 떠오르는 정말 유수한 인기 가수 라인업 가운데에는 속하지 못했던 아티스트이긴 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뭐 어떤 신중현 씨 하면 떠오르는 한국적인 락이라는 워딩이 있잖아요. 네.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가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신중현 씨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이 김정미 씨가 활동하던 70년대 초반 정도가 신중현 씨가 더 맨이라고 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밴드를 꾸려서 활동을 할 때였는데요. 이 더 맨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중현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조합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좀 젊은 아티스트들이 중심이 된 조합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좀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자신들만의 어떤 표현법으로 신중현의 깊은 음악 세계를 풀어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요즘엔 더맨이 이제 연주를 했다거나 그 타이틀에 들어있는 앨범들이 또 큰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김정민 씨의 앨범에서는 어떤 게 대표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봄이 수록되어 있던 나우라는 작품이 제일 유명해요. 실제로 커버도 보면 그 봄꽃들 사이에서 몽롱하게 서 있는 김정민 씨의 모습이 상당히 좀 사이키델릭한 느낌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게 5번째 앨범이었고요. 사실 첫 앨범은 71년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뭐 독집 같은 형태보다는 신중현 악곡집 같은 그 작품으로 보컬리스트들이 데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정미 씨도 그런 사례였었고요. 당시 데뷔하게 된 게 김추자 씨가 그 70년대 초에 그 부상을 당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네. 소주병 난자 사건이라고 해서 네. 그게 굉장히 좀 큰 화제였었는데 그 시기에 그 김추자 씨를 대신해서 대중들에게 목소리와 얼굴을 알리면서 제2의 김추자라는 수식어도 꽤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대중적인 면모는 확실히 김추자 씨가 가져가고 김정미 씨는 조금 더 깊은 음악을 디깅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름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김정미 씨는 확실히 좀 인지도가 다른 가수들보다 낮았다 보니까 그 독특한 목소리의 매력을 새삼스레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좀 익숙한 노래로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노래 준비해봤어요. 신중현 씨의 대표곡이죠. 아름다운 강산을 김정미 버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맛인지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가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 듣고 왔습니다. 그 김정미 씨 특유의 비음이 있거든요. 네. 약간 애수 어린 몽환적이고 뭔가 한국의 한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 특유의 콧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노래를 연이어서 들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거의 발굴하다시피 이 아티스트를 찾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발굴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김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중반 이 신중현 씨와 관련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전부 거의 뭐 사실상의 활동 중단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대마초 파동 아시겠지만 이때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년에 마지막 작품이 하나 나오기는 했는데 이 이후에 미국으로 홀연히 떠나서 다시는 한국 음악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떠났던 분들이 참 많이 돌아왔거든요. 사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요즘에 TV로도 많은 분들을 만나거나 새롭게 음악에 도전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더 신비로운 이미지로 지금 이 김정미 씨를 찾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으로 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는 거시라는 오히려 거잖아요. 오리지널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그 복각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CD, LP로 다시 재발매된 경우도 제가 알기만으로도 한 6, 7번 정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음악 리스너분들, 그러니까 그 매니아분들뿐만이 아니라 후배 음악가들도 이 김정미 씨의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제 느낌에는 남성은 산울림 그리고 여성 가수는 김정미 씨일 정도로 언더그라운드 등지에서 포크 음악이나 밴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 심지어 힙합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까지도 이 김정미 씨의 음악을 참 많이 좋아하고 샘플링을 하고 커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빈지노 같은 요즘 씬을 대표하는 래퍼가 자신의 앨범에 햇님이라는 김정미 씨 음악을 샘플링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또 이 시간에 소개했던 김사월 씨 같은 포크 싱어송라이터도 김정미 씨 노래를 공연에서 커버를 참 자주 하거든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활동을 재개했을 법도 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그게 참 신기한데 이 정도 안 했으면 앞으로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미의 바람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정미의 바람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